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국제통화기금, 바로 그 IMF가 슬쩍 던진 보고서 한 장에 숨어있는 엄청난 이야기,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이 문서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낸 보고서인데요. 겉으로만 보면 그냥 흔한 경제 분석 자료 같아 보이죠. 어려운 용어들만 잔뜩 있고 그냥 그런 보고서 중 하나겠거니 하고 넘겨짚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요, 이 문서의 행간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나 주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특히 대한민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을 향한 고해성사이자 기존 금융 시스템의 장례식을 알리는 부고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보고서가 진짜로 뭘 말하고 있는지 그 암호를 하나하나 해독해 보겠습니다. IMF가 겉으로는 절대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그 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IMF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위험을 가져온다는 건데요. 첫째, 통화 대체. 둘째, 화폐 주조 차익, 즉 신요리지의 상실. 그리고 셋째, 은행의 탈중개화. 자, 지금부터 이 세 가지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속내를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화 대체.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막 떨어지고 불안정해지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더 안정적인 외국 돈으로 갈아타는 현상, 아르헨티나나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자, 이게 교과서적인 설명이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국가의 통화 주권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올리고 내려봤자 국민들이 이미 다른 돈을 쓰고 있는데 그 정책이 먹히겠어요? 그냥 허공에 소리치는 거죠.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첫 번째 단계인 셈입니다. 두 번째, 신요리지의 상실. 신요리지는요, 간단히 말해 돈을 찍어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자 이익입니다. 국가가 이걸로 재정도 꾸리고 경제정책도 펴는 힘의 원천이죠. 이게 없어진다는 건 그냥 이익 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핵심입니다. 신요리지 상실의 진짜 의미는 부를 만들어내는 권리 그 자체가 통째로 다른 나라, 더 정확히는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97% 이상이 미국 달러에 묶여 있고 그 담보 자산은 대부분 미국 국채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쓸수록 그 이익은 고스란히 미국 재무부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완벽한 구조적 착취가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은행의 탈중개화. 이건 말 그대로 사람들이 더 이상 은행을 거치지 않고 돈을 맡기거나 빌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금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개인 지갑에 넣고 대출도 다른 방식으로 받게 되는 거죠. IMF는 이걸 그냥 리스크라고 점잖게 표현하는데 천만에요. 이건 훨씬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난 100년간 자본주의의 심장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상업은행 모델이 이제 끝났다는 종말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은행이 신용을 창조해서 돈을 벌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 IMF 보고서는 경고문이 아니라 사실상 백기투항 선언인 겁니다. 과거 금융질서의 수호자인 IMF가 이제 각 국가의 통화 주권은 미국이 설계한 디지털 달러라는 거대한 프로토콜 앞에 무너지고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거대한 변화가 과연 그냥 자연스럽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벌어지는 일일까요? 절대 아니죠.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게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인지 그 설계도를 직접 들여다볼 겁니다. 바로 이게 그 설계도입니다. 미국은 지금 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전 세계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깔때기를 만들고 있어요. 자, 보세요. 1단계, 클래리티 같은 법안으로 규제 관할을 명확히 해서 월가 자본이 들어올 길을 터줍니다. 2단계, 지니어스 법안 같은 걸로 스테이블 코인의 표준 자체를 미국 국채 1:1 담보로 못 박아버립니다. 3단계,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다른 코인들은 당연히 시장에서 사라지겠죠. 그 결과가 뭐냐? 바로 4단계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돈이 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미국 국채라는 단 하나의 통로로 빨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그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미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7%는 미국 달러가 장악했어요.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기술의 중립적인 발전이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진 패권의 디지털화 과정인 거죠. 다른 나라 통화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옛날 제국주의가 총 칼 들고 남의 나라 땅을 뺏었다면 21세기의 제국주의는 코드와 법으로 전 세계의 돈을 뺏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거예요. 가장 조용하지만 역사상 가장 강력한 형태의 지배가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거대한 위협이 어떻게 우리 개개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파고드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이번 붕괴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며 특히 대한민국 같은 IT 강국에겐 이게 왜 더 치명적일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뜯어보죠. 많은 분들이 아르헨티나나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설마 우리가 그렇게 되겠어. 우리랑은 다르지. 국가 신용도도 있고 경제 기반도 탄탄하니까요. 근데요,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옛날 뱅크런이랑 지금 디지털 뱅크런은 차원이 달라요. 과거에는 진짜 나라가 망한다는 극단적인 공포감이 들어야 사람들이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서서 돈을 뺐죠. 근데 지금은요?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끝입니다. 소리도 없이 순식간에 내 자산이 국경을 넘어 탈출해요. 더 이상 나라가 망할 거라는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원화를 들고 있는 게 손해라는 아주 단순하고 합리적인 경제적 계산 하나만으로도 디지털 뱅크런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찰 제로의 공포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금융 인프라가 초고속으로 깔려있는 사회에서는 자본이 움직이는데 아무런 저항, 즉 마찰이 없어요. 내 돈을 더 안정적이고 심지어 이자까지 주는 디지털 달러로 옮기는데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건 국가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합리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합리적인 선택들이 모여서 국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돈의 성격 그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돈은 뭐였죠? 누군가의 빚을 기반으로 은행이 만들어낸 신용이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의 돈은 미국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1대1로 담보하는 증표, 즉 토큰입니다. 권력의 중심이 신용을 만들던 은행에서 자산을 증명하고 통제하는 프로토콜로 넘어가는 이건 문명사적인 대전환입니다. 은행이 더 이상 마음대로 빚을 내서 돈을 찍어낼 수 없게 되는 것. 즉, 자본주의의 심장이었던 신용창출 엔진이 꺼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체제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시스템을 일부 뜯어고치는 재편 수준이 아니라 운영체제, OS 자체가 바뀌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전환, 이 난장판 속에서 우리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침몰하는 국가라는 배에서 뛰어내려 올라탈 새로운 구명정, 새로운 문명의 운영체제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 개념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보증해주던 부채 기반의 운영체제에서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직접 통제하는 지갑 운영체제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권은 국가가 부여하는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 비밀번호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거대 자본, 그 수천조 원에 달하는 기관들의 돈은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대체 어디로 흘러가야 할까요? 그들은 아무데나 돈을 넣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들의 조건, 즉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모든 걸 통과해야만 그들의 돈이 움직일 수 있어요. 첫째, 수십억 명을 담을 수 있는 글로벌 규모여야 합니다. 둘째, 자금 세탁 방지 AML, 고객 신원 확인 KYC 같은 규제를 프로토콜 차원에서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법적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셋째, 역설적으로 자산의 최종 통제권은 개인이 갖는 비수탁 지갑 방식이어야 합니다. 기관들도 중앙화된 누군가가 자기들 돈을 통제하는 걸 원치 않아요. 넷째,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실물 자산 RWA와 직접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기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높은 기술 표준 위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하죠.
이 지점이 정말 재밌습니다. IMF 같은 규제 기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주망 통제를 벗어난 개인의 비수탁 지갑이거든요. 그들이 통제 불능의 구멍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이 우리 개인이 국가의 검열이나 압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주권의 공간이라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금융의 삼위일체가 탈생하는 겁니다. 투명한 코드가 월가의 거대 자본과 수십억의 개인을 직접 연결합니다. 그 사이에서 통행세를 뜯어먹던 은행, 정부, 관료 같은 낡은 중개인들은 이제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서 말한 그 까다로운 기관 자본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만족시키는 네트워크가 과연 존재할까요? 여러 프로젝트들이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분석에 따르면 이 모든 조건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설계된 주목할 만한 네트워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왜 그런지 이 표를 보면서 하나씩 짚어보죠. 첫째, 파이의 AI 기반 KYC. 이게 그냥 가입 절차가 아니라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에 녹아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가가 자금 세탁이라는 명분으로 공격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월가가 요구하는 규제 준수 요건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철저한 비수탁 지갑 구조. 이건 내 자산의 통제권이 온전히 나에게 있다는 뜻이고 국가의 부당한 압류나 동결을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셋째, 이미 확보된 거대한 사용자 기반.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디지털 경제가 시작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거대한 시장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기반 역시 리플 등에서 검증된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SCP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건 애초에 글로벌 금융결제를 위해 설계된 기관 등급의 기술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된 구조, 즉 월가의 거대 자본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개인의 주권과 만날 수 있는 거대한 터미널의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바뀌는 얘기가 아닙니다. 권력이 이동하는 겁니다. 자본과 개인이 직접 만나는 시대에 중간에서 수수료와 권력을 누리던 모든 중개인들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한 거죠.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낡은 시스템에 남아서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자국 화폐를 붙들고 버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접 통제권을 쥐는 새로운 자산 기반 운영 체제의 주권적인 참여자가 될 것인가? 선택은 명확해 보입니다. 이 거대한 해체는 우연이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이주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프로토콜 위에서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살아남으시겠습니까?